올해 유시 계열 대학 신입생 합격자 숫자에서 라틴계가 처음으로 아시안 학생들을 제치고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UC 버클리를 제외한 UC계 모든 캠퍼스에서 한인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얼바인 통합교육부가 올 가을 학기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하고 학부모들에게 수업 방식의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요청을 기각했지만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다카 수혜자의 신규 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과 직장 복귀 보너스 등을 포함하는 추가 경기부양안이 빠르면 다음 주 연방의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남가주 전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주로 일터에서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도 봉제 공장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2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50만 명을 넘어선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주에서도 판매 지점을 두고 있는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렌드가 허위 광고로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조짐에 경제활동 재개가 차질을 빚으면서 일자리 시장에도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데다 경제 지표도 다소 실망스럽게 나오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오전에 구름 끼다가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유시 계열 대신입생 합격자 숫자에서 라틴계가 처음으로 아시안 학생들을 제치고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유시 버클리를 제외한 유시계 모든 캠퍼스에서 한인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올 UC 계열 인종분포도에 지각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라틴계가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학생들을 제치고 UC 계열 대학에서 최다 신입생 합격자 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UC 측이 16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가을 학기 합격 통보를 받은 가주 신입생 79,953명 중 36%가 라틴계로 집계돼 35%를 기록한 아시안을 제쳤습니다. 백인은 21%, 흑인은 5%를 기록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소수계 합격률이 두드러지게 늘어 지난해에 비해서 흑인과 라틴계 합격자 수가 40%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UC 버클리와 UCLA에서는 올 신입생 합격자 중 42%가 아시안으로 아시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캠퍼스별 가주 출신 한인 신입생 합격률을 살펴보면 UC 버클리를 제외한 전 캠퍼스에서 한인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UCLA의 경우 한인 합격자 수는 499명, 합격률은 19%로 지난해 합격률 17.4%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UC 얼바인은 한인 합격률이 36%로 지난해 28.9%보다 늘었고 UC 샌디에고는 합격률 45.5%로 지난해 32.8%보다 큰 폭 늘었습니다. 유일하게 한인 합격률이 감소한 UC 버클리의 경우 올해 24.2%의 합격률로 지난해 26.4%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올해 한인 합격률이 늘어난 것은 UC 계열 대학이 전체적으로 신입생 정원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UC 측은 올해 신입생 11만 9,054명을 합격시켜 지난해 10만 8,178명보다 만여 명 이상 늘렸습니다. UC는 올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2만 8,074명의 편입생을 받아들여 가장 많은 편입생 합격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올가을 UC 계열 대학이 학생들 대부분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하면서 실제 얼마나 되는 학생들이 새학년에 등록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UC 버클리의 경우 새 학년도에 등록 보류를 요청한 학생의 수는 119명으로 지난해 60명에 비해서 배로 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얼바인 통합교육고가 올 가을 학기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하고 학부모들에게 수업 방식의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얼바인 통합교육고는 새 학년도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거나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같이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을 병행할 예정으로 학부모들은 이 세 가지 중 원하는 수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가이드라인 준수 방침 때문에 온라인 수업과 하이브리드 수업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바인 교육부는 이번 방침을 마련하기 전 2만 1,000 학생의 가정을 상대로 사전조사를 실시했는데 40%가량이 대면 수업을 원한다고 답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둔 가정 중 33%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애니 브라운 얼바인 교육부 대변인은 학부모들은 오는 일요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감 현황에 따라 수업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스틴 교육부는 새 학년도를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침을 세우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걱정되는 학부모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만 받을 수 있도록 옵션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학생을 절반으로 나누어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2시 45분 두 팀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며 수요일은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6학년부터 12학년도 학생은 반으로 나눠 일주일에 2번 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수요일은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마스크를 써야 하며 발열 체크 후 100.4도가 넘을 경우 귀가 조치됩니다. 이 터스틴 교육부는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새 학년도 수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요청을 기각했지만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다카 수혜자의 신규 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다카 중지 요청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다카 프로그램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다카 접수를 관할하는 연방이민서비스국에서는 신규 다카 신청자들의 접수를 거절하고 있으며 신규 지원서를 받고도 이를 진행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대법원에서 다카 시행 중지 판결이 내려진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에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소 데드라인인 지난 월요일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화요일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 등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25일이 지난 지금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 새로운 다카 지원서를 받고 이를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이민국에 전달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규 다카 신청 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이민서비스국장에게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민법 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다카 수혜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이민국이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카 수혜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면서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조처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카 진행되고 있는 거는 계속 다카가 익스파이어 되면 EAD카드 익스파이어 되는 사람은 지금 현행해오듯이 익스포레이션 되기 전에 다시 갱신 신청을 한다. 그 사람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 나머지 케이스는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 스탠딩 있는 자기 권익을 침해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거를 발표해달라고 그런 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수일 전 다카 수혜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할 것이라고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운을 띄운 후 지난 화요일에는 많은 공화당 중진과 회의를 한 결과 다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다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혀 대법원에서 패소한 후 히스패닉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이번 이민개혁 논의 중 불법 체류자의 사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반이민 정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남가주 전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터에서 주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중에서도 봉제 공장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이 경고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 수십 건의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케이스를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가장 대규모의 감염 사례는 앞서 보도된 로스앤젤레스 어페럴의 사우스 LA 지역 공장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현재 이 공장에서는 2,290명 직원 중 375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사망자는 4명에 달했습니다. 보건국은 의료 제조업체와 봉제공장, 육가공업체, 도매업체 창고 등에서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업계는 저임금 노동 집약적인 업종이라는 점, 실내 공간에서 많은 직원들이 오랜 시간 근무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업주들이 보건국이 지정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도 업주의 보복이 두려워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기를 꺼리는 직원들이 많다며 관련 제보는 전화 800-700-9995번으로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비즈니스를 재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 시기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2주간 잠복 기간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앞으로 2주 동안 감염자가 증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추이를 통해 행정명령 강화 조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게 됩니다. 한국은 물론 미주에서도 판매 지점이 있는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렌드가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내 1위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렌드의 광고 사진입니다. 키가 커지고 싶다는 듯 팔을 위로 쭉 올린 어린이 모델 옆에 안마의자가 보입니다. 딱 들었을 때 키를 키워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하이키란 이름의 안마의자입니다. 청소년용 제품을 출시하면서 성장판을 자극해 키 크는 데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건데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의로 구성된 성장연구소에서 만들었다고 신뢰감도 높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된 근거 없는 거짓 과장 광고였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해보니 바디프렌드는 임상시험 등으로 키 크는 효능을 입증한 적이 없고 이미 내부적으로도 그런 효과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뇌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으로 수치를 제시하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광고했던 것도 바디프렌드 측이 임의로 산출한 결과에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런 기능은 지난해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 속 광고로 전교 1등 예서가 사용하는 장면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기도 했습니다.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을 강조를 하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건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바디프렌드에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일부 임상시험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사 직원을 동원한 데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 구제를 위해 2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과 직장 복귀 보너스 등을 포함하는 추가 경기 부양안이 빠르면 다음 주 연방의회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한인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번 추가 경기 부양 법안에는 현재 다양한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차 경기 부양 현금 지급, 일터에 복귀하는 실직자들을 위한 보너스 현금 지급, 실직자들을 위한 연방 실직수당 연장 지급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포브스는 전망했습니다. 이 중 가장 관심이 높은 2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의 경우 그 액수가 지난 1차 때처럼 1인당 $1,200에서부터 최고 1인당 $2,000를 지급하자는 안까지 다양하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지급 대상을 1인당 연소득 $40,000 이하의 중저소득층으로만 제한하자는 맥코넬 원내대표의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그럴 경우 실제 2차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인들이 지난 1차 현금 지급 때보다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공화당과 백악관 측은 또 이번 추가 경기부양 법안에서 로 포트맨 연방 상원의원이 제안한 대로 직장 보급자에 대한 보너스 수당을 $450씩 현금으로 매주 지급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방 특별 실업수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경우 현재 7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인 주당 $600 수준을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측은 그 액수를 $40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연장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50만 명을 넘어선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매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엘라바마주가 집을 나설 때는 꼭 마스크를 쓰라며 의무 착용 방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내 신규 사망자 수가 또다시 기존 최고치를 넘어선 뒤 나온 조치입니다. 엘라바마주의 합류로 미국 내 공공장소와 다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주는 36개 주로 늘었습니다. 타겟 등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유통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조지아주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란 논리입니다. 하지만 주도인 애틀란타시와 관광객이 많은 사바나시는 이런 결정이 명백히 과학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 마스크를 고집하며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장에도 나타났던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이기도 한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아니랬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에 실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50만 개의 진단키트를 공수해온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또 지난 2월 공화당 주지사협의회 주최 만찬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 때문에 신규 실업자 감소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조짐의 경제활동 재개가 차질을 빚으면서 일자리 시장에도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문제는 향후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악재가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3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 131만 건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1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한 주 동안 10,000건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가장 적은 감소폭입니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0만 건으로 오히려 2주 전보다 늘었습니다. 미국 남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제 재개를 되돌리는 지역이 늘어나자 일자리 시장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You have the resurgent virus in places like Texas and Florida and Arizona and California, where you have closures again. You could see more jobless claims going forward.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한 건 미국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2차 오일 쇼크 당시인 1982년 10월엔 70만 건에 미치지 못했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6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고용시장이 나빠질 징후도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인력 감축 계획을 마련 중이고 대형 의류업체들도 줄 도산했습니다. 소기업 대출로 직원을 재고용했던 기업들은 다시 정리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풀 꺾이나 싶었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경제 재개의 활력을 다시 이룰 수 있어 코로나 불황이 장기적이고 극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올해 대선 후보로 지명할 공화당의 4달 전당대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해 축소 시행됩니다. CNN에 따르면 노나 맥데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예정대로 4달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행사 규모나 참석 대상 등은 지역 보건 지침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다음 달 24일에서 27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엽니다. 서한에 따르면 24일에서 26일 사흘 동안에는 참석 대상이 약 2,500명의 정규 대의원만 제한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마지막 날에는 대의원이 손님 한 명을 데려올 수 있고 정규 대의원을 참리해 대의원도 입장을 할 수 있어 약 6,000에서 7,000 명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또 야외와 실내 공간을 모두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후보 지명에 앞서 사흘간 여러 이벤트와 저녁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최 측은 참석자에게 손 소독제와 마스크,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당초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전대를 열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수하면서 지난달 11일 플로리다 잭슨빌로 후보 수락 연설 등 주요 행사 장소를 옮겼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증에도 치료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극찬했지만 실제로는 효능이나 안전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미네소타대 연구진은 오늘 지난 3월 입원하지 않은 코로나19 성인 환자 491명을 실험한 결과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의 투약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5일간 환자 중 절반에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투약하고 나머지에는 가짜 약을 줬습니다. 실험 결과 2주 뒤에도 증상이 계속된 비율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실험군에서는 24%, 가짜 약 실험군에서는 3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한 비율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실험군에서는 2%, 가짜 약 실험군에서는 3%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치사율은 각각 0.4%로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을 겪은 비율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실험군에서 43%에 달했고 가짜 약 중에서 22%에 머물렀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석 달에 앞둔 시점에서 백악관이 행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충성도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행정부의 정무직 지명자 등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여하를 측정하기 위한 면접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파괴적인 팬데믹과 혹독한 경제 위기의 한가운데서 백악관은 행정부의 동료들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충분한가라는 긴급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대통령 인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정보 누설과 그 외 잠재적인 체제 전복적 행위들을 뿌리뽑기 위해 보건당국자들과 연방기관 소속 수백 명의 정무직 지명자들을 상대로 일명 충성도 검사라고 불리는 1:1 면접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15명의 전 현직 행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이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 국방부, 재무부, 노동부, 상무부 당국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당국자들은 그들의 직업 목표와 현 정책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상세하게 구술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 벌금 등을 미납한 전과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플로리다 주법을 인정한 하급식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이 아직 본안 사건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선고 전에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는 가처분 형식의 명령을 내린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100만 명 안팎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경합주 플로리다의 대선 판세에 미칠 여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벌금과 배상금, 수수료 등을 못 낸 중범죄자의 투표 참여를 막은 제11 연방고법의 결정을 해제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가 투표 자격을 회복하기 전 법원이 부과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법을 발효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징역 1년 이상을 받으면 중범죄로 분류되며 경범죄는 징역 1년 미만의 처벌을 받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는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이 집단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 비밀번호는 도난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해커들이 비밀번호에 접근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입장은 전날 정치인, 억만장자, 연예인 등 명사들 트위터 계정이 대규모로 해킹되며 비트코인을 보내면 2배의 돈을 되돌려주겠다는 트윗을 발신하는 해킹 사고에도 이용자들 비밀번호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이 트위터는 다만 30일 이내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계정은 여전히 접근이 차단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위터가 추가적인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내린 조치로 이들 계정이 모두 해킹됐다는 뜻은 아니라며 접근이 차단된 계정 중 작은 일부만 해킹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이에 따라 2단계 인증 절차 등을 거치는 검증된 계정을 포함해 일부 계정에 대해 임시로 트윗 발신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FBI 샌프란시스코 지부는 이날 해커들이 트위터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저명 인사들의 계정을 장악한 뒤 가상화폐를 요구한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FBI는 현재로서는 가상화폐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계정들이 해킹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나 돈을 보내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도 이번 해킹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트위터 해킹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국가안보나 정치 교란을 겨냥했을 경우 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맨 처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본인은 그저 떠도는 소문을 전했다는 입장인데 어디서 어떤 소문을 접한 건지가 관심사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 내용을 처음 알린 당사자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로 알려졌습니다. 임 특보는 피소 사실 자체는 몰랐다며 외부에서 불미스러운 소문을 듣고 전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 건 몰랐고 주변에서 전해들은 풍문을 보고했다는 건데 대체 이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박 시장 주변에 알려준 게 아니냔 말도 있었지만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으로 거론된 건 임 특보의 과거 이력. 임 특보는 서울시에 몸담기 전에 현재 피해자 측 지원을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했는데 이 단체 인사가 미리 알려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폭력상담소 측은 그런 얘기가 있어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상담소 내부에서 유출된 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경찰이 고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시민단체가 임 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경찰, 청와대를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조만간 관련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믿기 어렵죠. 검찰이 해야죠. 서울청, 본청, 그리고 청와대 여기가 조사 대상인데 수사 대상인 단체에 그 수사를 하라고 하면 이건 하나만한 거죠. 피해자 측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음 주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 수사로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통합당은 객관적 판단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년 재보궐에서 경기 지역은 빠지게 된 것을 두고 안도하는 민주당과 아쉬워하는 통합당의 분위기가 반영돼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자 여야 거대 양당은 곧바로 논평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청년 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도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법관 양심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이 지사의 직이 유지되면서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내년 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치러지게 됐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거센 불을 붙일 수 있는 동력을 하나 잃은 셈이지만 서울과 부산시장은 어느 곳보다 정치적 의미가 큰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는 계획입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년 4월 7일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의 버금가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먹구름은 여전합니다. 두 곳 가운데 하나라도 야당에 뺏길 경우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승패의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앞서 당원을 고쳐 후보 공천을 해야 할지 말지도 고민입니다.
당대표의 직접 사과에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등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광역단체장 2분이 중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리를 지키며 민주당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야당들은 정치적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일단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만큼 여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주로 앉아서 일을 하거나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건강에 어떤 악영향이 미칠까요? 이와 관련해 운동 등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콩팥암, 즉 신장암과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로스웰파크 암연구소 연구팀은 운동을 하지 않고 앉아서만 생활하는 습관이 암 발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콩팥암 환자 160명, 방광암 환자 208명, 건강한 사람 766명을 시험 참가자로 모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체 활동 수준을 보고했습니다. 신체 활동 수준과 암 발병률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서는 암 발병 확률이 최고 77%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평생 동안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 습관과 암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서는 콩팥암의 발병률이 77%, 방광암 발병률이 73% 높았습니다. 이런 효과는 체중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즉 정상 체중이더라도 신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비만과 무관하게 암 발병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은 매주 150분 동안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75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데다 경제 지표도 다소 실망스럽게 나오며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5.39포인트, 0.5% 하락한 26,734.7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0.99포인트, 0.34% 내린 3,215.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6.66포인트, 0.73% 떨어진 473.8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미국과 중국의 대립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시장 예상보다 부진해 투자 심리를 저해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도 우려보다는 양호했지만 시장에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22% 내렸고 에너지는 0.51%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1% 내린 40.7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1.39% 떨어진 43.18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국제 증시가 하락하고 향후 원유 수요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것이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전날 장관급 화상회의에서 8월부터 하루 감산량을 종전 970만 배럴에서 770만 배럴로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수당 0.7% 떨어진 1,800.3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 등은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지분 가격이 지난 3월 바닥을 쳤던 시점 이후 400억 달러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주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71%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애플 주식 2억 4,500만 주를 보유해 기관 투자자로서는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버크셔 해서웨이도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버핏이 애플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5월 1,000만 주를 처음 매입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4년에 걸쳐 꾸준히 지분을 늘린 끝에 지금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의 40%가 애플 주식입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지분의 총 가격은 950억 달러입니다. 매입 총액이 350억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애플 주식으로만 600억 달러를 벌어들인 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속에서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엇갈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들이 예상대로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반면 투자은행 중에서는 오히려 역대급 호성적을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산 기준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분기 순이익이 3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2%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이에 반해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이날 공개한 2분기 실적에서 전년 동기보다 45% 급증한 3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이 전날 먼저 실적을 발표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지난해 2분기보다 매출이 41% 급증하는 등 호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전에 약간 흐리다가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은 밑돌겠고 이런 날씨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일요일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7도, 60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늦게 점차 더 흐려지겠습니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1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